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저분은 누구시죠? 아, 저기 양지열 선생님. 예. 네. 왜 양지열 변호사라고 저 고정 출연하는. 네. 네. 그냥 한번 걸어놔 봤습니다. 원래 제 거가 있었는데 갑자기 못 뗐어. 저하고 박신영 대표는 없어졌어요. 네, 이거 없어졌어요. 내가 봤을 때 재활용했다는 얘기가 있네. 자,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재선 의원이시고 지금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선대위의 전략본부 수석 부본부장인가요? 네. 네. 뭐 상당히 길어요. 아무튼. 네. 맡고 계시는 아무튼 뭐 여러 장이십니다. 네. 386 대표 정치인 중에 한 그렇습니다. 분이고 네. 또 전대부장 그렇습니다. 4기 전대부장이었는데 징역살이를 한 5년을 하신 제일 오래오래 산 임종석 의원보다도 더 산. 그래서 일각에서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임종석 의원도 호남이긴 한데 그렇죠. 한양대였고 여기는 또 전남대 통합센터장이 아무튼 좀 찍혀서 더 오래 살지 않았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송갑석 의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저를 봤다가 가끔씩 저기를 좀 보면 됩니다. 네. 직접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 번 정도는 펑크를 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언제든지 이제 나오라고 할 때는 즉각 나오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어서 나왔는데 하필 여론조사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판세 분석을 해야 되는 대충 오늘 방송 감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선대위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된 건가요? 지난주에 했나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네. 좀 오늘 뭐 사실 여론조사 워낙 많이 쏟아졌는데 뭐 아까 일부에서 한번 전체적인 건 이야기는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이유 분석을 우리 또 당의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송갑석 의원 통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이제 조금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판세, 초반 판세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뭐 한 5개, 6개 뭐 이렇게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5일, 6일 그러니까 금토 했던 조사가 있고 토일 했던 조사가 있고 그럼 금요일이라면 이제 오후 뭐 한 3시 좀 넘어서 발표했으니까 오후 늦게부터 저녁에 돌렸을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날 저녁부터 돌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까 해석을 해줬습니다. 네. 정기로 TBS KSY는 늘 금토일 날 조사를 해요. 매주. 그게 어쩔 수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저희가 보니까 금토 조사하고 토일 조사하고 좀 차이가 약간 있더라고요. 금토 조사는 다자자결에서 후보 간에 10% 이상 쭉 벌어지고 왔고 토일 조사에서는 10% 이내로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대선 가능성 묻는 조사에서는 ARS하고 전화 면접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한 2주 전 이때부터 여러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죠. 안 좋아지면서 그게 거의 뭐 폭발 지점에 현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주, 2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짧으면 일주일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쭉 좀 지나가면서 조금 진정이 돼야 저희로서도 좀 지표로서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건져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지지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도 너무 지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정해야 될 것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뭐 인정해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 이 시간이 좀 가고 2주 갈 것 같아요. 네, 2주 정도는 갈 것 같고. 근데 저쪽도 이제 우당탕탕 좀 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홍준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좀 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후보의 어떤 생각도 그렇고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누구나 생각하듯이 이번 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그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는 것은 저쪽 당 캠프의 의지가 물론 크겠지만 저는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뭐 특검을 받건 말건 뭐 어떤 상황이 돼도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겁니다. 심지어 저는 저쪽 선대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뭐 저희한테 기본 상수로 있는 거니까요. 네. 아니 근데 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씩 좀 여쭤보면 대장동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검찰 수사가 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뭐 대략 구속시켰으니까 한두 명 뭐 추가로 더 할 사람들 하고 대충 그냥 반쪽짜리 수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하나은행이라든가 곽상도라든가 뭐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검찰 세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 고위 네, 국도인들 네, 치지도 네. 못하고 네.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강하게 하나은행 조사해라. 네. 박영수 특검 빨리 조사 왜 안 하냐. 네. 네. 이재경 왜 불러들이지 않느냐, 곽상도 네. 뭐 하냐, 이렇게 해서 세게 하고 본청 앞에서도 180명, 170명 모여서 대장동 왜 반쪽짜리 수사하냐, 세게 쳐야 이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보면 결국 특검으로 그냥 맞습니다. 가게 생겼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검찰 나름대로는 초반에 약간의 좀 헛발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조금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검찰 나름대로는 그걸 찾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뭐 자연스럽게 검찰이 알아서 제 자리 다 잡아가서 거기에 수사까지 다 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전열 정비할 것은 이제 거의 이제 마쳤거든요. 예. 네, 거의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대응할 수밖에 네, 없어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전환을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틈틈이 네.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득점 포인트를 만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안 받아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세게 같이 부닥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론을 어떻게 읽고 있냐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반반씩을 만들지 못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뭐 지사 쪽의 책임, 네. 국민의힘의 원래 책임, 네. 이런 그 토건 비리와 네. 이게 예를 들면 비등비등하게는 만들어 놔야 20, 30대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지금 6대 3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 근데 조금 회복이 되다가 네. 다시 최근에 몇 가지 터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확 기울어져요. 저희도 조사해봤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이 세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다. 그 얘기 좀 뭐 공감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네거티브 선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지지자들은 굳건하게 있는 거죠. 있고 중간에 이제 중간층이 유보층이 아직도 꽤 많이 그렇죠. 있는 그쪽이 거고. 대장동 이슈는 저쪽 네. 편을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양쪽 지지자들이 굳건하게 있는데 그 지지자들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저희 쪽이 아직 약한 것이 약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저쪽 지지자들하고는 다르게 그 자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합리적으로. 그래서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이슈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동등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지지자들이 자신 있게 무기를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과거에 상황입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도 네. 그 대장동 이슈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걸 돌려놓는 계기도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김병욱 단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공격해오면 최소 방어하는 쪽이지 네. 이재명 지사 막 공격해오면 이거 아니다라는 해명 쪽이지 역공을 저쪽에 하는, 네. 역공을 할 카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당대표가 한마디씩은 했었어요. 근데 네, 그것이 그림이 안 잡혀. 네. 국민의힘은 뭔 사건 터지면 검찰청 우르르 몰려가서 그림이 잡혀. 네, 네. 그러니까 본관 앞에서도 막 170명 모여서 피켓팅도 하고 검찰 쫓아가서 항의도 하고 근데 고발사주 의혹도 조사해보면
윤석열 책임이 있다는 쪽이 더 높아요. 여전히 그건 또 우리한테 기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대응해야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대장동 관련된 언급과 조회량은 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고발 사주 관련해서는 한 20위권 안에 잘 안 잡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대장동을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물론 다르죠. 다른 면은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고발 사주 TF가 고발 사주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그 장 뭐할 것 없이 그 일가의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걸 아예 뭐 고발 사주는 말도 그렇게 잘 안 먹히고 있고 이러니까 아예 윤석열 일가 비리 TF 아예 이런 식으로 좋네요. 좋네요. 예, 아예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아니 아까 네, 네. 그것도 잡아야 돼. 그 누구야 그 저 뭐야 그 걔 이름 뭐야 저거 이정필? 이정필 네. 주가 조작 네, 도이치 네. 모터스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숨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수배하고 네, 네. 민주당이 이정필 숨어 있는 아는 데 있으면 제보해라. 민주당 당대표가 당당히 얘기를 하셔야 돼. 아니 볼펜 좀 주세요. 좋네요. 밀어붙일 것들이 지금 많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주변에서 이제 뭐 이걸 민심까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또래들 40대들 예. 그러니까 이게 우월함이 있어. 아까 이 대장동 이슈가 뭐 반반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대장동 이슈 훨씬 저쪽이 훨씬 더 개판이다. 네. 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예컨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박영수 특검은 민주당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 제법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는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도저도 아닌 그 중간층에 있는 유보층들 입장에서는 되게 얇고 넓게 지금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언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그 왜 영화 아수라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언론이 있고 이걸 그냥 계속 방어하는 수준에서는 엇비슷해지거나 우위가 된다거나 불가능하다니까요. 훨씬 더 강한 공격.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뻔히 보이는 55클럽 같은 거 지금 전혀 지금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정필이 그걸 때릴 때도 김건희 사진 딱 넣고 이쪽에 이정필 사진은 예를 들면 사진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해서 이정필에서 이 사람 찾습니다. 둘이 거래했는데 왜 튀었다. 근데 속셈이 뻔한 거 아니에요. 3월 9일까지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삐대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일가 TF, 비리 TF 그거 좋고요. 네네. 그거 하시고 네.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최근의 캠페인을 보면 조금 뭐 설익은 부분들이 좀 있고 네. 이게 좀 논란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것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네. 그 자영업 예를 들면 할당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프레임 전쟁에서 좀 밀리는 건데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국가가 너무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있었거든. 네. 근데 이제 자영업들에 대한 진출 여부까지도 네. 정부가 결정하는 거냐. 네. 그럼 청년들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고, 네.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이해는 하죠. 그게 네.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네. 그 큰 프레임 네. 왜 이렇게 모든 걸 국가주의 같이 국가가 관여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네. 약간 벽을 못 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사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솔직히 얘기하면 재난지원금도 방점은 네. 손실보상제 보완해서 그렇죠. 자영업자 두텁게 챙기고 네. 그다음 재난지원금 있어야 돈 쓸 사람이 있는 돈 쓸 거죠. 사람이 생겨야 자영업자들이 결국 숨통 튄다. 맞아요. 패키지로 이게 두 가지 다 가야 하지만 손실보상제 후 재난지원금 해서 패키지로 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그 의미는 이야기하셨지만 재난지원금만 그냥 사람들이 그렇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계속 본인의 잘했던 것만 우려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레토릭으로 느껴진다는 거. 네. 그런 이미지가 사실 쌓이거든. 근데 합리적이라는 이미지가 원래 이재명 지사가 추진력도 세지만 실용주의고 합리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이쪽이 조금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분명히 저는 그 순서가 딱 왔거든요. 손실보상제하고 이거하고. 그렇죠. 그 순서가 왔기 때문에 바로 뭐 몇 시간 있다가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호흡은 없었는데
손실보상제의 하한선을 높여서 두텁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공감대가 있을 수 있고 이번 정기국회 내년 본회사안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본회사에 처리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사실상 그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번에 한번 검토해 보되 여의치가 않으면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넥스트로 넥스트로 추진할 수 있고 그것은 본인의 철학과 관련된 그렇죠. 문제이니까. 그건 또 정책 공약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이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기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넘어가야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프레임에 좀 걸린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작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당에서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한 그 노력을 이제 하셔야죠. 예, 지금 현재 지금 이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과 후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이 이제 국민의힘 때리고 윤석열 때리는 거에 집중하고 후보는 정책적인 어떤 전선, 정책 메시지 중심으로 하고 따뜻한 인감이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행보로 분리가 돼야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 아까 있던 당이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때리기를 제대로 못하니까 후보가 그 두 가지를 다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저쪽은 나쁜 놈, 우리는 착한 놈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악으로 규정하거나 나쁜 사람을 규정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볼 때는 이재명 민주당도 잘못한 게 꽤 있고 그동안에 때도 많이 묻었는데 자기들은 다 잘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약간 그렇게 인식이 오해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교하게 그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당에서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과 선대위에 있어서 당이 네거티브 역할에 충실하고. 근데 이제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말씀하신 걸로는 송영길 대표가 잘하고 계시죠. 비교적.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단들이 행동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양평군청에 가서 양평군청에 가서 그 장모 아파트 관련된 걸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검찰청 앞에 가서 그런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행동과 그림으로 같이 좀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면 대변인들이 얘네들을 보면 국민의힘 쪽은 한 두세 명이 연달아하면서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대변인이 그거 때렸다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또 중진호는 누가 때리고 약간씩 포인트들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때려줘야 언론이 그래도 언론 지형이 안 좋지만 포털에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때려줘야 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줄줄 새는 세금들 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할 때 그런 걸 잘 잡은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고위 체납자들 그 특사경 통해서 그 체납 징수율을 굉장히 높였어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줄줄 새는 세금들 얼마를 잡겠다. 그리고 거기서 확보된 재정을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순서를 약간 뭘 준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끼고 불필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행정 원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거기서 또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하면서 단계별로 나가면 사람들한테 볼 때 아까 했던 중도층 잡기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끄덕끄덕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요 바닥에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그 성남시장 할 때 뭐 했는지 경기도지사 할 때 뭐 했는지 그리고 뭘 잘했다는데 뭘 잘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 앞서도 우리 이제 1부에서 잠시 얘기했었는데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그러니까 요즘 세대와 요즘 사람들한테 먹히는 이 스마트폰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과거의 뭐 공보 찌라시 같은 형태보다는 이 스마트폰 안에서 먹힐 수 있는 효율적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필요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약간 거시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보거든요. 네. 근데 뭔가 성과가 있어서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 같으면 그럼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후보가 직접 내가 뭐 잘했어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밖에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주로는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나 큰 거 있잖아요. 네. 계곡 정비나 뭐 네. 신천지 때려잡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어떤 거냐면 뭘 재원을 주거나 아니면 적폐나 불공정을 때려잡는 것 속에서 시원스러움, 네. 추진력 이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근데 네.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잘했던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네. CCTV 수수시 뭐 이런 거 돈 한 푼 안 들인 거고. 그랬죠. 닥터일기 그러니까 뜨는 데 있어서 초중학교, 초중고 운동장을 다 확보했거든요. 그 협조를 다 받았어요. 교육청과 협조해서 뭐 이런 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기도 앱 개발하고 배달을 네, 개발하고 그런 거 훌륭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쉽게 얘기하면 돈 안 들이고 네. 행정 절차 뭐 인허가 서류 같은 대폭 간소화도 했었고. 아 근데 지금 댓글에 좋은 거 너무 많이 올라온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요런 부분을 함께 홍보가 돼야 네. 이 양반이 뭔가 돈을 뭔가 나눠줘서 피플리스트로 뭔가 일 잘했다는 이미지가 이상하게 형성된 거 아니야라고 공격이 들어오거나 의구심이 딱지가 붙은 사람들한테 아니야 이런 것까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이래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영감을 많이 얻고 가는데 국가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좀 저건 이상한데 너무 불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네. 보도블록 교체부터 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구청에서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성과를 끌고 와서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이제 구체적이게 그렇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이 유리해진다. 이런 그렇지. 것들이 촥 네. 연결이 되면 네.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이 양반이 막 예산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네. 정말 꼼꼼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새는 예산 줄줄 새는 네. 예산을 확 줄여 그걸 확보해서 다른데 좋은 데로 많이 썼거든. 이재명 시장 또 지사 시절에 그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아주 초기의 재원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줄줄줄은 세금을 그렇죠. 아껴서 하겠다는 거였어요. 맨 처음에. 예, 맞습니다. 예. 시작이. 네, 네. 그리고 그 예산 얘기 기본소득 나왔을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국가 기본소득 니네 어떻게 확보할까 하면 뭐 국토보유세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네. 아껴서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 그런 걸 정도를 조정할지도 모르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자신 있게 얘기한 이야기는 본인이 경기도정 해보니까 감이 온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영남에 제가 어제 대구를 갔다 왔어요. 대구 경북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토요일 날 대구 경북에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40~50대가 칭찬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칭찬하냐면 자기는 잘 몰랐대. 네. 근데 경기도 사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있는 거야. 지금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과 통화를 하거나 그 사람도 한번 내려갈 때 이재명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자랑하더라는 거야. 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딱 듣고 대구 경북 지자체 장중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아, 이재명 진짜 일을 잘했구나. 이게 이 포인트야. 뭐냐면 자 경기도에 사는 경기도당하고 협의하셔서 경기도 의원들은 뭘 해야 하냐면 경기도의 당원들, 대의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 그룹들이. 이 사람들이 특히 영남이나 취약지구도 있죠. 충청에 또 윤석열 대망론 막 피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영남이나 충청권 이런 데들 연구자들한테 자기 지인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호남이니까 역대로 보궐선거나 뭐 있으면 호남에서 서울이나 서울로, 경기에 네. 지인찾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될 수 있죠. 경기에서 전국에 지인찾기를 해야 그렇지, 되는 그렇지. 네. 근데 예를 들면 서울이 고향이나 자기가 경기도 태어났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울 직장인들 예, 직장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렇죠. 경기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위상이 높아지고 워낙 잘했으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들려줘야 돼. 네. 전파. 그게 네.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의원들한테 비상을 거래할 때 그런 거 해야 돼 지금. 그리고 컨텐츠 만들고 쇼츠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아까 행정 효율성을 통해서 얼마나 유능한 이미지, 유능한 일을 했는지 사례들 재밌게 구성. 저희 당에 민병덕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얘기했어. 그다음 제가 이건 얘기 안 했어. 그 다음에 뭘 집중했냐면 민병도 의원 왔을 때, 네. 자
배지가 몇 명이냐? 170 몇 명이다. 네. 그다음에 광역의원, 지방의원까지 수천 명이다. 네. 더 나가서 대의원까지 하면 만 몇천 명이잖아요. 이거를 버튼만 누르면 쫙 홍보할 수 있는 라인을 구성해야 돼. 이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예를 들면 뉴스버스에서 예를 들면 비건한 일 엊그제 뉴스버스에서 김웅 의원이 검찰 얘기를 그 직접 한 거. 뉴스버스 예. 기자하고 통화할 때는 나 검찰에 그 소스 받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럼 뉴스버스에 기사 하나 나. 이걸 아는 사람이 국민이 몇 명이나 있냐고. 아무도 없어. 기껏해 몇만 명 아는 거예요. 근데 의원들, 지방의원들, 대의원들 다 해서 이걸 같이 SNS 다 홍보하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다 홍보하자. 그리고 거기에 재밌는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안 좋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네. 다만 이거예요. 컨텐츠를 통일하자는 얘기. 제 얘기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그걸로 도배하자 이거죠. 그럼 몇백만 명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진짜로. 자, 지금 댓글 상황을 보면 우리 송 의원님 말 좀 시키자라는 댓글들이. 안 돼. 오늘 지지자들 얘기를 들려줄 때야 지금. 그러니까 아마 오늘 지금 저희 민명덕 조직부총장이 아마 이제 그 조직본부에서 조직 상황실을 맡을 겁니다. 네. 근데 왜 민명덕 부총장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4.7 재보궐 때 서울시 연고자를 가장 많이 찾아낸 사람이 민명덕. 예, 그 얘기도 여기 와서 했었어요. 네. 민명덕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그것까지 첨가해서 저희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1지역 2직능을 책임지자. 그렇게 해서 또 따로 제가 민명덕 의원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만간 멀지 않는 시기에 조만간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선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일제히 진행을 해야 돼요.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해찬 당대표 때 네. 그 의원들의 SNS 활용 실태를 저희가 분석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86 의원 중에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의원이 SNS 활동 거의 안 하더라고요. 많죠, 뭐. 아니, 진짜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네네. 아니, 트위터랑 그러니까 다 활용 실태 안 하거나 유튜브. 굉장히 오피셜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조사하면 금방 나올 텐데 그럴 정도 심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열불 터지는 게 앞장서서 같이 싸워줘야 하는데 이분들은 안 싸운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는 태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지지자들, 보수 유튜브를 그 시청하시는 분들의 태도와 이게 반대의 경우의 태도, 그러니까 뭐 진보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명분이 있어야 야 이거 한번 봐봐가 돼요. 네. 근데 보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틀어놓고 4명이서 앉아가지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건 틀어놓고 흘려놓고 그냥 자랑스러운 거야. 난 내가 이거 보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구가 보고 있다고. 그리고 솔직히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신의 한 수 보세요? 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한참 이렇게 봐야 뭔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흘려나가면서 그들은 소통을 하고 유통을 하는데 SNS 상에서 그 왜 민주당의 의원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그 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봤거든요. 그럼 요새는 그 계정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또 유명인들 같은 경우엔. 그 공인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데도 뭐 예를 들면 재보선 때 몇 개 올리고 아직까지 뭐 없는 분들도 있고요. 아 있다니까. 네. 많다니까. 그리고 깜짝 예컨대 놀랄 거예요, 이걸 사실. 또 굉장히 좀 헤비 유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 것이 전파돼서 나가는 방법을 봐도 당내에서 뭐가 유통 구조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으로 아니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 분들도 거기에 조회수 안 나온다고 그냥 볼멘 소리만 하시지 본인이 컨텐츠를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전우영 교수가 뭐 촌철살인 뭐 멘트를 날렸다. 이게 괜찮다 하면 쫙 퍼뜨리고 이렇게 돼야거든요, 네, 사실. 네, 네. 그거 좀 부탁드리고. 이건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많이 예. 아쉽죠, 사실. 광고해도 됩니까 이제? 아 그런가? 네. 해야지. 너무 혼자서 말 너무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안 할게. 자, 앞서도 이게 이슈 관련해서 얘기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제가 해드릴 광고도 일종의 다이어트 얘기입니다. 마이 보험 체크, 예, 보험 다이어트 얘기예요. 보험은 많은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느냐, 효율적으로 써먹고 있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이 보험 체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바로미터가 되어주고 기준을 제시해주고 합리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주기도 하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또 해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험은 워낙에 뭐 다들 갖고 계실 테니까 보험 판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 대리점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뭘 팔려고만 할 수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 한번 싹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마이보험 체크가 이제 실컷 전화로 상담한 다음에 계약 체결률이 고작 25%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왜 그러냐?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아주 합리적인 부분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뭘 더 체결한다기보다는 쭉쭉 빼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 이거 진짜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 이 상담 지금 1800-7917 전화번호 나가는데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검색하셔도 좋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100%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도 내가 먼저 신청해야 상담 전화가 오는 것이지 여기 마이보험 체크입니다라고 해서 먼저 전화 오는 경우는 그거 사칭하는 거니까 여러분 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저는 강조하고 싶고 뭐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이런 단일보험들도 있지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마이보험 체크의 가장 큰 네. 어떤 장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진보 유튜브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마이보험 체크 1800-7917 꼭 한번 무료 상담이니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엊그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칭찬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어르신들. 예. 그러니까 지금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기초 뭐 연금도 늘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경로당 뭐 이런데 그 예산들이 많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네. 살기 좋아졌다고 오히려 네. 그 젊은 애들 뭔가 이 네. 걱정을 하지 어르신들이 네. 약간 근심이 좀 벌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도 조금 걱정도 있어요. 워낙 이제 원팀이 화두였기 때문에 원팀을 네, 잘 네. 구성하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홍보나 막 여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SNS나 뭐 다양한 영역이 있을 텐데 미디어 쪽도 그렇고 어쨌든 전문가들이 조금 명성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 그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보나 또 SNS나 네. 이쪽은 뭐 역대로 계속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 왔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협업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전문가들한테 과감하게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뭐 관련돼서 본부장하고 내정되고 이런 분들이 네. 누군가가 함께 와서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미 전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세대나 또 여러 그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외부 뭐 그것이 뭐 선대위원장이 됐건 선대본부장이 됐건 외부 위원들에 대한 영입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을 이제 본격화하는 거죠. 네, 이제 본격화. 그러면 결국 뭐 이달 말까지는 뭐 순차적으로 계속 그런 작업들이 세를 좀 모으고 계속 그러겠네요. 순차적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선대위가 이제 하는 작업이 곧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희 광주 선대위 한번 제가 예의주시했으면 하면 광주 선대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렇습니까? 선대위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언제 저러니까 되게 기대가 되네. 언제쯤 발표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 이제 현역 광주 지역 현역 네. 국회의원들하고는 오늘까지 해서 이미 이렇게 짜보자라고 하는 것은 협의가 이미 끝났고요. 아 예. 전면적으로 앞세울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좀 빠지고. 뒤로 빠지고. 싹 빠지고. 시민 선대위 같은 개념이 예, 완전히 전면적으로 청년 여성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앞설 거고요. 왜냐하면 광주가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데는 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선봉.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2030의 출혈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광주도 그래요? 꽤 있더라고요. 만만치 않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되면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철회가 됐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한테로 온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부가 온 거고 나머지가 관망으로 가고 있죠. 그 이제 아무리 그런다고 호남, 특히 광주의 2030이 윤석열을 찍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다면 그분들한테는 둘 중에 하나죠. 우리를 찍느냐, 기권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박빙의 선거에서 광주가 뭐처럼 호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집중해야 될 것은 2030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를 찍게 하고 투표율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저 다수파 연합을 이제 구성을 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민주당만의 독자적인 집권이 쉽지 않은데 네. 냉철히 따지면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권 내 대통합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복당 문제도 있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도 있고 네. 나중에 더 나아가면 뭐 김동연 같은 사람하고 단일화 그렇죠. 작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복당 문제에 대해 호남이 제일 민감할 텐데. 저는 이제 뭐 그 복당 문제하고 열린 민주당 문제는 어쩌면 저희 당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조금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하고의 문제는 저는 빨리 전향적으로 착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열린민주당하고의 합당 과정에 있어서 뭐 약간의 불거질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빠르게 협의될 수 있다라고 그거는 생각을. 저는 뭐 예를 들어 네. 선출직 문제 나가는 사람들의 뭐 감점 요인이나 이런 건 통합이 되면 양당 네. 통합이면 그런 불이익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게 만들어야 통합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 복당의 문제는 근데 이제 개별적 복당의 문제는 이제 제가 다른 어떤 그 시도당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장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언뜻 들으면 좋은 이야기인데 그냥 저희 광주만 놓고 보면 면면을 놓고 보면 시민들이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시구 의원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내부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제 그랬을 때 결국은 그동안 당을 지켜온 사람들의 사기는 또 떨어지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빠르게 한번 파악을 좀 해봐야 저는 될 예를 것 들면 같습니다. 그 선출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감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수준이나 강화를 해서 페널티는 분명히 줘야 한다고 보고 그런 문호를 여는 부분은 뭐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할 또 후보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후보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바로 뭐 어제부터 관련된 저희 당헌 당규부터 보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지지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대장동 이슈는 좀 이야기된 것 같고요. 또 어떤 식의 좀 뭐 캠페인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열정 이런 걸 좀 끌어올릴 보관을 갖고 계신지. 이제 그것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저희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워낙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애초에 지난번 대선에서는 경선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때 이제 사이다라고 하는 그 본인의 닉네임을 얻으면서 초반 판세를 굉장히 또 주도했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후보께서 빠르게 이제 회복해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후보께서도 그동안 이제 조금 어쨌든 경선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네거티브 공세나 이런 걸 가지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후보가 되시고 나서는 이제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넘었거든요.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 포지티브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후보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 특히나 의원들 이제 그 후보 이외에 선대위가 해줘야 될 일은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미 이 선거는 유례 없는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겁니다. 저희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뭐 저쪽에서 뭐 형수 욕설 막 이런 거막 풀었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나 저희 의원들이 진흙탕에서 같이 굴러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흙탕에서 같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선대위 또 원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여주고 후보는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또 정책 그다음에 저는 저희 후보가 가지는 가장 그 강점은 또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저는 실용적 사고입니다. 맞아요. 실용적 사고예요. 이게 실용적 사고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유연하다라고 이야기거든요. 이건 저희 후보가 굉장히 큰 장점이고. 장점입니다. 소위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586들하고 또 대변되고 비교되는 이런 면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특히나 지금의 시대에서는 2030이 특히 뭐 서민 중산층들이 원하는 가장 그런 것이 바로 그렇게 실질적이고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모를 마음껏 발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장애인 단체 그 서진학교나 이렇게 만나잖아. 그 전에도 장애인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시면 어떤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활동하셨던 분들은 장애인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다 되시면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럼 그거 그러면 중요한 예를 거죠. 들면 지지선언이 그런 쪽에서 먼저 나와줘야 돼. 네. 상식적으로. 그래서 장애인 그룹도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의미가 스며들게 만들어요.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다 하고, 물론 이제 DJ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더 좀 상징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의 컨셉을 뭘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까? 구도나 오늘 보니까 뭐 당에서는 미래 민생 대 과거 보복 윤석열은 네, 뭐 이렇게 네. 이제 말씀도 하시던데 어떤 뭐 서 있나요? 이제 과거 보복 뭐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어제 저 윤석열 후보가 뭐 언론 인터뷰하고 본인 이야기하고 이런 것인데, 결국 그냥 우리가 상대 후보와 저희 후보를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났던 사람들 공이 특히나 화이트 칼라들일수록 굉장히 똑똑하다. 후보가 이런 것 이야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똑똑하다, 또 성과를 냈다, 추진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후보가 갖는 장점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무정책, 무정책. 그다음에 이제 왕자로 이야기하는 뭐 선무당.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 한테는 저 검찰총장을 하면서 했었던 그런 면모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정치인으로서 언론에 노출되면서 되고 있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무능, 무정책, 그다음에 이상한 것들,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보의 이미지로는 그러한 점들을 차별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부 때 그 공격 포인트 윤석열을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서 한 1분만 짧게 얘기하면 제2의 박근혜다 윤석열은. 왜냐하면 최순실이 농락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없다 윤석열도. 무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엊그제 저기 손등에 지금 문양까지 또 나왔습니다. 왕자 플러스. 그래서 이게 누군가 배우 조정하는 것 같다. 꼭두각시 같다는 느낌이 있고, 거기에 이제 김종인이 올라타잖아요. 선대위원장으로. 그러면 상황 노릇 하는 것 같고, 옛날 박지원이 안철수 얘기하듯이. 여기는 좀 그런 어떤 그냥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 그래서 최순실 시즌2가 펼쳐진다. 윤석열이 되면 누군가 무속 총궁 스승이 될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배우 세력이 어른거린다. 이런 쪽으로 몰아서 김종이 올라오는 것도 저 상황이 지배하는 구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저 최순실은 청와대를 왔다 갔다나 했죠.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이 살게 되는 것. 반려견 토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냥 안방 주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의 머릿속에 박근혜 최순실은 기억에 남고 거기 무속도 연결돼 있고 왠지 누가 뒤에서 배우 조정한다. 박근혜는 좀 머리가 나쁘다. 준비가 덜 돼 있다. 의사결정을 못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댓글에 그거랑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죠. 남자 박근혜 5글자로 올라오네요. 오 그래? 남자 좋네. 역시 우리 지지자들이 대단해. 남자 박근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 이렇게 자주 나오면. 저희 회의할 때도 저 박근혜 시즌 2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럼 뭐 일맥상통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의 조금 유능한 이미지는 아까 이제 좀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이미지가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래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급진적인 정책들이 너무 좀 앞서가다 보니 너무 진도를 빨리 빼는 느낌이 있고 그런 거랑 생활 체감 정책들이 같이 버무려져야 맞습니다. 합리적이면서도 일도 잘하고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인간미, 이 따뜻한 감성적인 이미지, 특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윤석열은 이성을 보완해야 하고 네. 우리 후보님은 감성을 좀 보완해야 할 네,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대책들도 충분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좀 사람이 재밌다 이런 면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재밌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문 맞거든요. 대통령은 네. 이게 워낙 좋으셔서 이렇게 쳐다봐도 다 돼. 설명 안 해도. 근데 이제 그 이 앞전에 뭘 했나요? 저기 젊은 여성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예, 운동하시죠. 넷볼이라는 걸 했었죠. 예. 그때 같이 했었던 분들의 반응이나 또 조금 약간 부드러운 자리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분들의 그거 중요하죠. 반응 같은 걸 보면 약간 좀 개구쟁이 같은 있어요. 게 있다. 있어요. 그래서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의외로 그런 포인트를 좀 들어보려고 만났던 사람들한테 좀 어쩝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그런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매체랄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 분석인데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경상도 분이시고 경기도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지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들이 그런 약간 개구쟁이 끼가 있으면서 발언에 있어서도 이제 자신의 발언에 있어서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캐릭터를 약간 또 밉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밉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집사부일체 출연했을 때 그때 뭐 참모들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입으셨던 뭐 의상이나 너무 좋았어. 그리고 네. 그날 보여줬던 유머 코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가지고 있는 거에 약간의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 약간 살짝 들어가면 뭔가 부드러우면서 약간의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위트 있는 건 위트는 이미 있으니까 이게 세팅이 좀 잘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통하는 남자들 한가득 모여 있는 자리 가면 무조건 빵빵 터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성범 씨 있잖아요. 네. 아니, 강성범 씨 만났었거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사실 진보 유튜브를 그렇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제 생각에는 그 특별 예를 들면 청년층이라든가 뭐 여성층 만난다든가 이런 특별한 일정에는 강성범 씨 일정을 좀 조율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뵙거든요. 그리고 훨씬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그러기도 앞에서. 하고 후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을 끌어낼 그렇죠. 네, 진짜 대화하면서 끌어낼 거야. 저도 방송 같이 많이 해봤지만 제가 장난치잖아요. 저보다 장난 더 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래. 네. 그러니까 원래 재밌는 이게 부분이 맞- 많아요. 이게 네. 농담도 잘 하시는 그렇죠. 거고. 네. 네. 아니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런 양반들을 좀 활용하는 네. 그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미 예능을 경험해 보신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저기 그 2030 대책 이제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조금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은 일단 뭐 오는 벌써 이제 사고는 저쪽 당에서 먼저 터진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홍준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당내 구도에 의해서 떨어지고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 과정을 보면 뭐 당장 김재원이가 무슨 한 40명밖에 안 나갔어. 네. 그거는 진짜 큰 이런 실수, 거였고. 큰 실수한 거. 네. 뭐 근데 이제 알고 보니 1,800 수도권만 해서 1,800명 정도 당 나갔고. 대표가 그 얘기를 아예 오픈을 했으니까요. 뭐 75%가 2030 네.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경계령을 내린 게 섣불리 저희 당의 지도부나 의원들이나 또 특히 뭐 젊은 의원들이나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뭐 살 수 있다는 듯이 또 이미 우리 쪽에 오고 있다는 듯이 이런 식의 태도는 철저하게 그렇죠. 경계령을 과한 자신감. 네, 경계령을 잘하셨네요. 네, 내렸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떤 승부를 보려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의 뭐 청년 최고위원도 있고 또 뭐 안에 의원들도 있지만 바깥에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청년 플랫폼이 그냥 빨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접근, 청년들에 대한 문제는 청년들 속에서 먼저 제안이 되게 우리 쪽에서 섣부르게 근데 이제 조급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는 좋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응답을 해야 한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청년들이 예를 들면 불공정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되고 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한테 아까 있던 청년들 이야기하는 거를 다 메모를 해서 네. 아니면 당이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네, 통해서 네. 합법적으로 수렴하고 네. 그 부분에서 불공정하다라고 불합리하다라고 대표적으로 하는 거를 뭐 10가지를 딱 뽑는다고 치면 네. 그 10가지에 대해서 이재명식 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예를 들면 요구한다. 그러면 이재명의 답은 뭐냐? 네. 예를 들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네. 명칭변경을 하겠다. 그럼 어떤 쪽이 좋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국가자금 문제에 있어서 지급 기준이 부모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편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 그다음에 재외국민들 그 지원 전형들 있잖아요. 그렇죠. 재외국민 전형 외국에 3년 살고 있으면 그렇죠. 뭐 연고대까지 그냥 쭉 가거든 네, 대부분.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느끼거든.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 네. 그다음에 수시에 대한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 이런 식의 네. 그 쭉 그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다음에 이제 군복무와 관련해서도 있고 어쨌든 그 세대 한 예. 10가지가 있다면 대표적인 거 추려서 그다음에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죠. 네. 그건 이제 후보께서 벌써 말씀하셨고 그렇게 딱 정리해서 응답을 해줘야 돼. 답을. 단호하게.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못 된다. 못 돼요. 네. 왜냐면 지금- 그게 열받은 거야. 네, 네. 불만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답을 안 하는 거야. 네. 그냥 알겠다만 하고 네. 있는 그런 느낌. 예. 이건 기성세대 전체 책임이기도 하고 네. 그 현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저희가 특히 그게 좀 약합니다. 여야로 보자면. 이게 저희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솔루션이 없으면 자신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도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솔루션이. 저쪽에서 밑도 끝도 없이 막 찔러대는 네, 말들이 근데 이제 저쪽은 뻔뻔하거든요. 뻔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제 굳어지다 보면은 소통의 문제가 아, 그럼요.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식으로 답을 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 많아요. 물론 이제 좋게 이야기해서 뭐 솔루션에 집착하는 이제 이런 면이 이제 좋은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예.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저희가 갖는 뭐 잘못된 접근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인 지금까지 스타일은 피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또, 알고 계시고. 또 피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그 각 이슈에 대해서 워낙에 방대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관련 지식이 있다는 게 이게 대화를 해보면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이따가 네. 방송 끝나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 왜 방송 끝나고 줍니까? 아 여기서 하면 국민의힘 애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주나 그 사람아. 전략적이야. 그나저나 그 부동산 불로소득 그 네. 공유 환수 이게 지금 쟁점 아닙니까? 입법화가 요구받고 있는데 당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번 정기국회 때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감독원 뭐 등등 다 네, 패키지로 할 거죠? 예, 기부도 나오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번 국회에서 저희 후보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부동산 감독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진성준 의원이 그것은 제가 작년부터 들어온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예. 저희도 그럼요. 계속 오래 얘기하고. 들었어요. 여기 나와서 얘기. 네. 작년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그다음에 이번 국회에서도 이 후보가 가는 성과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간과한 것이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이지 당 대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 해서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거냐 이런 것도 반드시 포인트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든 적든 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선거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주당의 더 한 발 더 진전된 개혁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 되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진전을 해가구나. 이런 포인트가 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 제가 보니까 이제 어차피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솔직히 서울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충청을 이제 들쑤실 건데 충청 대망론 뭐 이런 걸 피워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방어를 어떻게 칠 거냐? 네. 그다음에 역으로 이제 TK를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서 네. 이재명 지사의 이제 고향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30%를 넘길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 예. 이런 지역별 전략들도 이제 고민하셔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은 계속 전략본부가 서울 중심이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수도권 뭐 저희가 중앙 집중이고 또 저희 사고도 그렇게 조금 굳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략본부 같은 경우는 지역과의 연계를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아, 그게 중요한. 예,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서 지역에 특화된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를 함께. 시도당에 돈 좀 푸세요. 거기 없다고 뭐 난리던데. 뭐 이제 관련된 일은 잘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도당 민원을 많이 물고 오시네. 아니 들었다고 막 뭐라고 네, 하더라고. 알겠습니까? 네. 네. 끝으로 뭐 여기 이제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그 사랑하고 열심히 뛰는 분들인데 네. 뭐 한 98%는 그럴 겁니다. 네. 한 2%는 뭐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기자들 일부 들어와 있을 텐데 지지자들한테 함께 뛰자 뭐 이런 호소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이재명 후보의 인생 자체가 온갖 어려움, 역경을 뚫고 나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정치권에서의 이재명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또 정면 승부를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캠프 모두가 함께 좀 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유례 없는 진흙탕 선거가 될 거고요. 그러면 별수 없이 저희는 진흙탕에서 함께 구를 수밖에 없고 이왕 구르는 거 세게 굴려야 되는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저희 이재명 후보가 갖는 미래에 대한 비전, 또 실용적 가치 이런 것들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해낼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재명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당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의 힘으로 저는 꼭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네, 아유 뭐 든든합니다. 네. 우리 송갑석 의원께서 아까 특히 이제 광주 선대위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거 기대되네요. 진짜.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그 다른 데에서도 그 모범이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많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좀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선대위 내에서 그리고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또 뭐 제안했던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뭐 타당성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채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슈퍼챗 뭐 소개할 분들이 있나요? 또? 그럼요. 언제나 보내주고 계신 우리 고마운 우리 슈퍼챗 보내주신 박시영 TV 가족 여러분, 비기너세븐님, 그리고 안SH님, 이재현님, 킴0422님, 달빛사랑님, 비오님 2부에만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셨고요. 앞서 1부에 보내주신 분들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박시영 TV 그 박시영닷컴에 접속하시면 박시영 TV, 박시영 쇼핑 그리고 박시영 TV의 이제 소통방이라는 게시판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시영닷컴의 소통방에 필진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뭐 필진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박시영 TV에 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가 생기면 그 아이디로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린 master@대마시안.com 이메일로 필진 신청을 해주시면 그 저희하고 함께 이 소통방 안에서 게시글로 소통할 수 있고 또 댓글로 또 대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박시영 대표도 글을 제법 쓰고 계신데요. 그 외에도 많은 필진들이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정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들 필진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우리 송갑석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 당신이 꿈꾸는 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움과 여유가 넘치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학의 향기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곳. 도시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대한민국 도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